주간 이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큰 이슈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 지역들이 굉장히 좀 편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셔서 아시다시피 파주라던가 혹은 뭐 김포라던가 이런 경기 외곽 지역들 중에서 약간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들 위주로 해서 다시 또 거래가 어느 정도 많이 터지면서 가격이 들끓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저가 혹은 비규제 지역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상당히 이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가격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은 그분들 역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 가격대에서 더 치솟아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가진 자금에 대출을 끼더라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매수를 굉장히 급작스럽게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신용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조금 더 심각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미리부터 지금 기준에서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지금 당장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이 대출 금액을 보유하고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뭐 캐시플로우 같은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의 연소득이 한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2배 정도인 2억까지 신용대출을 많이 끌었다. 그러면 이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일단은 이자는 낮습니다. 뭐 3% 내지 한 4% 정도. 이자를 받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 700 정도, 많아봤자 한 800 정도 수준. 월로 따지면 한 50 내지 6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을 하시면서 신용대출 이 부분이 정말 이자가 싸네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가 뭐 30년 혹은 뭐 35년 이렇게 장기로 빌려서 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작은 액수만을 원리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만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누게 되면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의 원금 상환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 달 기준으로 해도 300만 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원금을 납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같이 이자와 납부를 하게 되는 형태로. 그래서 즉 원리금 균등 상환 같은 형태로 이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내는 이자 그리고 원금을 합치게 되면 한 달 기준으로는 한 300 내지 한 400 정도, 연 기준으로는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 정도 수준으로 계속 원리금을 납부를 하면서 5년, 10년을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계신 현금에다가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2억 대출을 받고 또 추가적인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혹은 뭐 사적금융 같은 거를 통해서 한 8억대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 8억 산 아파트가 내가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연 기준으로 계속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4, 5천 이상씩은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줘야지만 그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8억짜리에서 4, 5천짜리가 오른다. 연에 한 5, 6%씩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줘야지만 마이너스 레버리지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대출로서 우리가 대출을 활용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 5년 이상, 6년 동안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파주 운정에 있는 주택가격이 8억에서 10억, 12억까지 치솟아야지만 이게 나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건데 지금 파주 운정이라던가 그쪽 일대 지역들의 집값 수준이 지금 서울에 있는 근교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이상으로 치솟아 올라가게 되면 이 파주 운정이라고 하는 동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지역들 가격을 뛰어넘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가격 등고선이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데 이 등고선을 넘어서서 어떤 한 지역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듯한 모습으로까지 그 지역이 핫해져야지만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반대로 가장 상위에 있는 강남 지역 집값은 어떻게 보면 일부 물론 뭐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기보다는 매물이 어느 정도 쌓이고 그걸 받아줄 매수인들이 많이 적어진 상태에서 아주 조금 싸게 나온 급매 형태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 내지 5% 정도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등구선의 모양새 자체가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은 사실 이제 적극적인 투자로서 일시적인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아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자산 가격에 대한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내가 학군이라던가 혹은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지금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분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다주택자 분들이 가장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년 6월을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일단은 양도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중과세가 10%씩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뭐 45%, 55%, 65%, 이 3주택 이상자들 같은 경우는 또 10% 이상씩.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단은 내년 6월 전까지는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도 볼 때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2021년도 종부세제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그분들이 사실 2021년 연말 기준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을 때는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정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들이 그래도 이거는 조금 지켜볼 만하다. 가격대가 너무나 비싸다라고 여기면서 특히나 갭 투자로서 전세나 월세 이런 보증금을 끼고 있는 매물들을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가 지역들 위주로 해서 약간씩 침체되는 모습.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분위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갭 투자 끼고 있는 매물들을 내놔서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만기 기간 내에 이걸 해소를 하려고 했더니 안 팔린다라는 거죠. 누가 보러 오려고 했다가도 세입자가 지금은 문 열어주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더 팔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갭 투자 매물이 현장에 어느 정도는 쌓이고 있는 형태고 그것을 받아줄 만한 이제 매수인들 역시도 조금씩 뜸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과거 대비해서 거의 10%가량씩 늘어나고 있는데 고가 지역들 위주로 해서 이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가팔라지더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어떤 단지에서는 여태까지 흘러왔었던 신고가가 이 정도 가격이라면 어떤 단지에서는 뭐 3억 떨어졌다더라, 4억 떨어졌다더라 이런 거래가 찍히는 반면에 또 어떤 단지에서는 5억이 올랐다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장세가 저는 박스권 장세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이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 보건대 지금 상태에서의 무주택자 분들은 급하신 분들 그리고 급하신데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대출을 무리하게 얹지 않고서도 내가 주택 구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소득으로 일부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사셔야죠. 내가 내 집 마련의 욕구가 그렇게 강하다면 그거는 사실 집에 대해서 가격적인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을 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무리하게 대출에다가 신용대출 그리고 뭐 부모님에게서 어느 정도 대출까지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집 하나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나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 대비 투자자 이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세미나 진행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은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의 연배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실 집 한 채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채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일부 연금 뭐 적게는 100만 원에서 한 150 사이 정도의 연금과 그리고 나서 현금으로서 많아봤자 한 5억 전후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집을 팔 수가 있느냐? 사실 지금 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내 집 팔아서 갈 수 있는 데는 내 집보다 밑에 있는 약간 하회하는 지역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은 그대로 거주 공간으로서 냅두고 노후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30년에서 50년 이상까지 측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아껴서 200 쓰고 300 쓴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이게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서 앞으로 몇 명이나 늘어날 것이냐.
이제서야 50년대 후반생, 58년생, 59년생 이런 분들께서 은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가장 많은 인구 구조를 차지하고 계시는 거의 뭐 500만, 600만 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은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어떤 형태로 투자를 영위를 하는 게 맞는 거냐? 과거 있었던 굉장히 거대한 이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의 수익률만 계속 고집을 하면서 이쪽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초과 이유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대체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이게 수익형 상품이라고 불리는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수익률 개념으로 약간 더 높다면 당연히 이쪽을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뭐 부동산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을 쳐다보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수익형 상품의 비중을 늘리면서 동시에 일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면서 제가 일괄적으로 이런 연배이신 분들은 이걸 사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금과 그리고 주택이 있다면 주택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성인 이상이 되신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의 명의 그리고 자녀분 증여까지 고려하면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 내일 그리고 주말에 있는 세미나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